저도 우리 반 아이들 사진 정말 많이 찍는 편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검열하는 시간이 찍는 시간보다 더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 장수도 애들마다 다 같은지 막 확인해보고, 사진 속 아이들이 표정이 괜찮은지, 제스처가 괜찮은지, 뒤에 배경으로 나온 아이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올려도 되는지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혜정입니다. 요즘 교육 현장을 보면요, 정말 변화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도 교육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동시에 2026년 교육 트렌드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장단기적으로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요, 해마다 출간되는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6년 판이겠죠. 이 책에서는 31명의 교육 전문가들이 30개 가까이 되는 정말 다양한 교육 이슈들을 매우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7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조용한 퇴직. 조용한 퇴직은 실제로 그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헌신적인 초과 노동을 하지 않고 계약되어 있는 그 최소한의 업무만을 그 안에서 수행하는 그런 현상을 말해요. 사실 저는 이 조용한 퇴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몇 년 전에 경영학과 포럼에 참석했다가 그때 처음 접했었거든요. 그 발표를 들을 때는 사실 그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교직 문화랑 참 다르네, 이런 생각을 속으로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타 업무 분야에서만은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게 된 거예요. 2024년 한 해 동안 9,194명의 교사가 정년을 채우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났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업무로 인한 소진과 또 우울 경험이 일반 성인의 약 6배가 넘는 수치라고 해요. 요즘 각종 미디어에서 많이 접해서 익숙히 좀 들어보셨겠지만, 그냥 민원 말고 무분별한 민원들, 이 아동학대 말고 무고성 아동학대, 이런 신고도 교사들을 조용한 퇴직으로 이끄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죠. 진짜 학교를 완전 떠나는 건 아니더라도 그 어떤 민원이나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이가 그림을 그려와가지고 선생님 저 잘했죠 막 이러면 잘 그렸네, 이야 여기 붙여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칭찬을 했다면, 이제는 특정 아이에 대한 뭐 차별, 편애 논란 때문에 잘했어요 딱 요 정도 반응을 최소화하는 친절한 무관심이라고 하는 응대를 한다는 거죠. 저도 우리 반 아이들 사진 정말 많이 찍는 편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검열하는 시간이 찍는 시간보다 더 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진 장수도 애들마다 다 같은지 막 확인해보고, 사진 속 아이들이 표정이 괜찮은지, 제스처가 괜찮은지, 뒤에 배경으로 나온 아이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올려도 되는지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겠어요,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을 수도 없겠죠. 검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드니까 어떤 피드백을 받을지 걱정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 책에서는 방어적 단순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조용한 퇴직이라고 하는 현상을 역설적으로도 해석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몇 년간의 소모적인 이런 환경 속에서 최대한 에너지를 비축하고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응적인 휴식의 전략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학교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선생님들 대다수시거든요. 이 조용한 퇴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회복기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곁에서 잘 지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교육 불안. 우리 사회에 굉장히 뿌리 깊게 내린 우리 부모님들의 불안과 이 교육 불안이 교육 시스템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뭔가 왜곡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최근 EBS에서도 비슷한 워딩, 공부 불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다큐멘터리가 다뤄졌죠. 이 4세고시, 7세고시, 각종 의대 이슈들 다 비슷한 맥락 선상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육 불안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죠.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의대공화국도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성공 지향성을 함축하는 용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확 늘었었잖아요. 그랬다가 2026학년도에는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1년 만에. 이 급격하게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불확실한 미래사회가 부모님께 안겨준 것은요, 또 불안이죠. 결국 이 부모의 불안은요, 사교육과 선행학습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건 또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위협적인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고 물리는 정말 악의 골이죠. 이러한 불안은요, 결국 교육이 투입 대비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가성비 좋은 투자로 조금 변질된 결과죠. 그리고 이 자녀 교육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또 비용을 투자하신 부모님들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방어를 하고 있다고 우리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지 부조화를 해소하려는 경향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거죠. 아이가 힘든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데 이 과정 잘 이겨내야지, 그래야지 너 성공해, 합리화하고, 그리고 이 선택이 옳았음을 결과로서 증명하려는 이러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시스템 속에 내 아이가 놓여 있다면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아이가 성적이 잘 오르고 있나? 이거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와의 정서적인 관계가 여전히 끈끈한가? 내 아이의 학습 동기는 여전히 긍정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는 이 악의 고리의 가장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불확실한 미래사회라고 하는 이 현상에서 첨단 과학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죠. 안정된 삶, 그리고 도전적인 삶, 뭐든 다 좋죠. 저는 그 어떤 삶의 모습도 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내 아이가 그 어떤 삶에 발을 들여놓는다 하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 잘 길러주려면 우리가 공부, 성적, 좋은 입시 결과, 그걸 생각하는 양의 에너지만큼 적어도 내 아이의 마음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세 번째 키워드가 사회 정서 교육.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이 가지는 그 고유한 능력, 특히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그런 능력들 훨씬 더 중요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정서 교육, SEL이라고 불리는 이 사회 정서 교육이 엄청나게 강조되면서 2025학년도부터 전국에 있는 초중고에 전체적으로 시행되었어요. 이 첫 해를 우리는 지금 현재 지내왔고요. 요즘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마음 건강의 위기와 사회성 하락 이슈, 우리 교육계에서는 이걸 위기라는 표현까지 쓰죠. 그러다 보니 학교 교육과정에 필수로 6차시 넣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서조절 기술, 대인관계 기술, 자기 이해, 이런 영역들로 쭉 나누어서 학교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이 딱 한정적으로 6차시라고는 정해져는 있는데 점차 이 시간을 늘릴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 시간만으로 아이들이 충분히 사회 정서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제가 실제로 지도를 해보면 이 시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아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교과랑 연계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들이 아마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의 안착. 약간 기네요. 이 키워드는 대학 입시랑 관련이 깊다, 그죠?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 말 많고 탈 많은 이 고교학점제는 계속해서 수정 보완이 지금 한창 이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내신 5등급제는 등급 간의 간격이 넓어지다 보니까 1등급이 10%죠. 과거엔 4%였는데 이 등급 간의 변별력은 줄었지만, 그렇다면 변별력이 줄었으니까 대학에서는 새로운 변별 요소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 수험생들 어때요? 훨씬 더 불확실해졌어. 단순하게 이 등급에서의 환산, 이게 중심이 되는 게 교과 전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 수업 전반에서 실제 성취를 보여줄 수 있는 정성적인 기록의 중요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죠. 이 정성적인 기록이 뭐예요? 수행평가, 보고서, 발표, 이러한 학습에 썼던 그 증거들이 대입에서의 판단 근거로 더 깊게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조금은 먼 이야기 같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이 아이들이 대입을 치를 때 서술형 평가 체제, 그리고 절대 평가 체제, 이런 커다란 변화도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들이 이런 추세로 흘러갈 것이다. 지금 한창 대학 입시 결과가 속속 이제 도착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지금 지인들의 여러 기쁘고 슬픈 소식들을 막 듣고 있는 중인데요. 내 아이가 비슷한 등급대의 지원자들 사이에서 나름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수했던 그 과목 내에서 얼마나 도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빙할 수 있겠어요? 교과 세트, 특기사항, 이런 서술된 내용의 구체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책에서는요, 이제 몇 가지 방법 중에 AI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작성, 이런 아이디어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코딩 지식 하나도 없어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만의 앱, 영상,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한번 더 찾아보시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등장하는 다섯 번째 키워드, 질문력, 즉 프롬프팅 기술이에요. 안개 시대는 이제 거의 종말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외워서 쳐야 하는 그런 시험을 계속해서 보고는 있지만요.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더 많이 외울 수 있는가, 이게 핵심적인 경쟁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AI 기술로 다 대체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질문력의 시대입니다. 어떤 맥락 정보를 주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면서 또 어떤 형식의 답변을 요구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결과물은 천차만별로 달라지잖아요. 이제 핵심 능력이 질문력이 된 거죠.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 자체가 AI와의 효과적인 협업 과정을 누가 더 잘 이끌어냈냐, 이런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6번째 키워드, AI 리터러시. AI가 내놓은 그 결과물을 그냥 무조건 믿지 않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능력, 읽고 의심하기, 또 비교를 해보면서 또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다듬을 수 있는 능력, 질문 구체화하기, 또 다양한 자료랑 비교하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능력, 교차 검증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필수가 된 거예요. AI가 만든 컨텐츠, 딥페이크를 포함해서 진짜 정보랑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저도 어떤 영상에 달린 댓글이 AI인가요? 사람인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어쨌든 충분히 의심하는 능력 좋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AI가 지금 이렇게 답한 게 출처가 있을까? 출처라고 내놓은 게 이 질문과 연결이 되는 명확한 출처가 맞을까? 이런 반성적 질문을 자주 던져주셔야 되겠죠. AI는 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대체할 수 없잖아요.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보조수단이자 촉매제의 역할 정도예요. 이 활용의 주체가 인간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AI 리터러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읽고 교차 검증하고, 이러한 새로운 문해력을 충분히 길러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질문력, AI 리터러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같이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진로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골드 칼라의 시대, 이 키워드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AI가 단순하게 정보를 다루는 그런 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앞으로는 더 하겠죠. 과거에는 육체노동 중심의 블루컬러, 그 다음 사무직 중심의 화이트 컬러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창의성이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골드 칼라의 시대를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인재죠. 우리가 다 지향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단순한 암기, 그리고 굉장히 정해져 있는 그런 절차들, 이런 관련된 업무는 상당 부분 AI가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틀에 박히지 않는 문제 해결 능력, 새로운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 스스로 학습하고 도전할 수 있는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로교육도 단순하게 이런 직업 있어, 이런 거 있어, 요런 거 있어, 이렇게 직업을 쫙 나열해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진짜 그 실생활의 문제를 한번 탐색을 해보고 AI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보는 그런 일련의 경험 중심 교육이 진로교육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마지막 7번째 키워드, 포용 시스템.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교육 환경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특정 학생 집단들 여전히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을 받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문화 학생들, 그리고 경계선 지능 학생들. 먼저 이 다문화 학생들부터 말씀드리면요, 2024년 다문화 학생 수는요 19만 3천 명,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젠 더 이상 특별하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한 학교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이랬는데 이제는 반에서도 이렇게 손꼽을 수 있죠. 이 환경은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어떤지 아세요? 우리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은요 오히려 하락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다문화 학생과의 갈등 경험은 거의 4배 가까이 급증했어요. 물론 학생 수의 영향도 좀 있겠죠.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약간의 일회성 행사 위주의 다문화 교육들, 이게 오히려 우리와 그들을 구분짓는 그런 역효과를 낸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깊게 생각해 볼 부분이죠. 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또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대학생 멘토링, 상담 지원, 또 다양한 센터들 운영. 그런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언어 장벽이에요. 아니, 일상적인 언어 소통 가능하기도 해요. 무리 없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면요, 학습 한국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어들, 학습 개념어들. 그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렵잖아요. 이 다문화 학생들은 훨씬 더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 시간에 분모, 분자, 채소 공배수, 채소 공약수, 합
합동, 닮음 이거 용어 모르면 아예 수업 어렵죠.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또래 관계에서도 문제 생기는 경우들도 흔하죠. 사회적인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쉽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집단이 있었죠. 경계선 지능 아이들, 보통 IQ가 70에서 85 그 사이의 아이들, 이 아이들은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13.6%, 100명 중에 한 14명 가까이 되죠. 하나급으로 따지면 두세 명 정도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들이 엄청 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적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자에서는 당연히 제외가 되죠. 그런데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과 상당히 교집합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사실은 결국은 개별화 교육이 좀 필요한 아이들인데,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냐? 아니라는 거죠.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학급에서는 공부는 공부대로 애가 힘들어. 교우관계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어. 공식적인 이 제도적인 지원은 불가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런 IQ와 같은 특정 수치로 아이의 어려움을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기능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지원 통로를 좀 열어주는 유연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는 캐나다 같은 나라는 다문화 학생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특정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여기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모델로 그 아이들을 포용하는 그런 시각들을 제도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제가 말씀드린 이 포용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안에서 뭔가 많은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살피고 또 그걸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하고 그런 여건들이 점차 마련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제가 오늘 7가지 교육 키워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조용한 퇴직, 교육 불안, 또 사회 정서 교육,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질문력, AI 리터러시, 마지막으로 포용 시스템, 이렇게 큰 키워드를 말씀드렸고요. 안에 세부적으로 몇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 책에 어마어마하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딱 이맘때쯤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에 어떤 교육 이슈들이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을지 미리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진심으로 좀 추천드리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 큰 흐름을 알다 보면 버릴 건 버리고 좀 취할 건 취하는 그런 기준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하나하나 챕터별로 또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